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전력공학을 하게 되는 김정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그 전력 계통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전력공학은 여러분들이 좀 잘 해 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점수 좀 많이 받아야 되고, 또 2차 주관식 실기라고 그러죠. 주관식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나가는 진도 순서가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책의 형태를 보게 되면은 앞에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데, 제가 강의를 해보다 보니까 그 3장하고 4장이 그게 배전공학 파트예요. 그 배전공학 파트는 출제 그 문제수도 많지 않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하나의 흐름을 따라서 간다고 쳤을 때, 그래서 강의할 때에 배전공학은 이제 송전공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할 것이니까 미리 그렇게 인지를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그 전력 계통, 지금 제 1장이 이 전력 계통인데요. 그 전력 계통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다가 약간의 그림을 좀 그려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전력계통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발전소예요. 발전소. 예, 발전소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말 그대로 전기를 갖다가 이제 생산한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보는 것도 좋긴 하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전력계통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먼저 이거부터 정리를 한번 할게요.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에너지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는 가장 첫 번째 게 이제 중력을 이용하는 경우죠. 중력을 이용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석탄과 석유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원자력이라고 하는 뭐가 됩니까? 우라늄을 이용하는 경우가 이제 이렇게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세 가지의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쓰는 곳이 이제 수용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수용가가 모여 있는 곳, 이렇게 집 하나를 그리면 이제 수용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집들을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구려놓게 되면 이제 수용군의 형태가 되겠죠. 수용군의 형태가. 그래서 우리가 수용군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무슨 시 이렇게 되겠지만은 요 계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중력을 이용을 하던 석탄, 석유를 이용을 하던 우라늄의 형태를 이용하던 매개체가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 매개체가 물이에요. 물. 네. 그래서 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중력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발전기를 하나 제가 갖다 그려 놓을 텐데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제가 약간의 말씀을 드리면은 SG라고 쓴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발전기도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크게 나누어서 직류를 생산하는 직류 발전기가 있고, 교류를 생산하는 교류 발전기가 있는데, 교류 발전기는 타입이 두 가지예요. 유도 발전기하고 동기 발전기. 그래서 S는 싱크로노스라고 하는 동기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현재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모든 발전기는 동기 발전기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력 발전에 사용하는 것이 주로 이제 유도 발전기입니다. 하지만 발전량으로 봤을 때 풍력과 일반
댐이라든가 또는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화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발전기의 그 퍼센테이지 비교를 하면 비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동기 발전기이기 때문에 요걸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사용을 해서 SG라고 표현을 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SG 이렇게 표기를 제가 하는 거는 하나의 발전소를 표현한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라늄에 있는 열 에너지를 물에다 집어넣어서 물을 갖다가 기화시켜서 증기로 변화시켜서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다 운동 에너지를 집어넣게 되면 이제 전기 에너지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형태입니다. 물을 갖다가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끓여서 증기를 집어넣게 되는 형태가 되고요. 하지만 여기는 그냥 물 자체를 이용을 하는 거죠. 여기는 물 자체를. 그래서 물을 떨어뜨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갖다가 중력을 이용해서 떨어뜨려서 집어넣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수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화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긴 당연히 우라늄을 사용했으니까 뭐가 돼요? 원자력이 되겠죠. 여기 과정을 우리는 총괄적으로 표현을 할 때에 요 파트를 우리는 발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발전공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하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전기 기사 시험은 컨셉의 개념이에요. 어느 정도 컨셉을 알고 있느냐를 갖다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자격증 취득에 있기 때문에 이런 컨셉도 이해를 하면서 또 문제도 잘 풀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 분석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전력공학 문제가 총 한 20문제가 되는데 평균적으로 수력에서 한 문제 정도, 한두 문제라고 얘기할게요. 또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 한 문제라고 돼 실제 보니까 두 문제 나왔다. 이거 갖고 시비 걸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한두 문제 정도가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그냥 수력에서 한 문제, 화력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원자력에서 뭐 한두 문제. 그래서 평균적으로 발전공학에서는 세 문제에서 한 뭐 네 문제 정도, 요 정도로 그 배당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계통에 필요한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것인데요. 이때 이렇게 이제 전기 에너지로 변환을 시키는 거는 운반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석탄이나 석유 같은 경우를 이렇게 운반하는 걸 송유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전선을 바라볼 때에 그냥 저 전기줄 속에 우리가 기름이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해도 전혀 틀리지 않아요.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을 이렇게 수용군까지 이렇게 운반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철탑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돈을 보내면 송금이 되지만 전기 에너지를 보내기 때문에 송전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송전공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인은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보내야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센 힘으로 밀어야 되죠. 엄청난 에너지가 되겠어요. 한번 쓸까요? 엄청난 에너지를 보내야 되니까 자, 물을 보내려면 뭘 걸어줘야 돼요? 수압을 걸어야 되고요. 기체를 보내려면 기압을 걸어야 돼요. 기름을 보내려면 유압을 걸어야죠. 그럼 전기를 보내려면요, 당연히 전압을 걸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인에 엄청난 에너지가 되다 보니까 여기는 엄청난 전압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송전 전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컨셉을 잡고 오리엔테이션의 개념으로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는 거니까 압력이 얼마나 높으냐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송전 전압 그러면 15만 4천 34만 5천 압력, 그 다음에 무려 76만 5천 압력, 이렇게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우리가 보내게 되죠. 그래서 전력공학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바로 뭐가 돼요? 송전공학이에요. 실제로 이 숫자가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거의 이 송전공학에 해당하는 문제가 거의 10문제 이상이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투자해야 될 시간이 무려 이 전력공학이 20문제인데 그 중에 10문제 이상을 갖다 차지하는 것이 송전 파트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시간을 여기다 투자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송전공학을 먼저 끝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배전공학을 봐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왔죠? 그러면 이제 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수용군에 이제 들어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용군에 와 들어오는데 여기 전압이 너무 높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높죠, 여기가. 예. 여기 너무 전압이 너무 높으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하죠. 전압이 높으면. 그 전압을 다운을 시켜줘야 돼요. 그 전압을 다운 시켜주는 그 장소가 바로 뭐가 돼요? 변전소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변전소에 해당하는 걸 갖다가 공부하는 걸 우리가 변전공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변전공학 또한 뭐가 됩니까? 여기도 한 두세 문제를 가져가게 돼요.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여기도 한 두세 문제 정도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이 변전소에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계가 하나가 있죠. 바로 그 유명한 뭐가 돼요? 조상설비다라는 거예요. 예. 이때 이 조상설비라는 것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을, 전압과 전류의 그 출발점을 갖다가 우리가 그 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위상을 조절해주는 설비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가면 여러분들 피곤할 테니까 우리는 지금 시험에 맞게끔, 시험장에 갔을 때 머리에 기억이 나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목적이죠. 그러다 보니 조상님을 잘 보살펴야 된다. 이렇게 해서라도 꼭 우리가 외워둬야 되는 설비가 바로 조상설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조상설비까지 거쳐서 오게 됐으니 어디에 도달했어요? 수용군에 도달했단 말이죠. 자, 수용군에 도달하니까 전기를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수용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수용가들에게 쓰기 편하게, 전기를 쓰기 편하게 이렇게 배전솔로라는 형태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배전이 되고요. 이 배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바로 배전공학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가 됩니까? 자, 송전공학에서 몇 문제 가지고 갔나요? 그렇죠. 10문제 가지고 갔죠. 발전공학에서 몇 문제 가지고 갔나요? 3 내지 4문제 가지고 갔단 말이죠. 어허,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려? 벌써 13문제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13문제가 됐고, 조상설비 쪽에서 뭐 한 2문제 갔다, 한 3문제 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벌써 16문제를 가지고 갔단 말이죠. 그럼 여기 배전공학은 나머지 문제 수가 되겠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한 4문제 정도에서 된다. 자, 이것도 4문제도 뭐가 됩니까? 남은 숫자를 나눈 것이 4문제지 실질적으로는 더 작을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가 됩니까? 왔으니까 이 전압은
여기보다 훨 낫죠. 예, 왜냐하면 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와서 일로도 가고 일로도 가고 이렇게 나눠지니까 배전돼 버리니까 양이 줄었으니까 압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압을 조금 뭐가 돼요? 낮춰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배전솔로의 배전 전압은 현재 우리나라의 배전 전압은 22.9라고 하는 229Y. 예. 요 Y자가 들어간 거는 다중접지 방식을 쓴다는 거예요. 다중접지. 이때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중접지 방식이란 용어만 기억을 하시고 이 다중접지 방식은 전기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직접접지 방식이에요. 근데 직접접지 방식을 쓰려면은 접지 저항 값이 매우 작아야 되거든요. 그 낮은 접지 저항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중접지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중접지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실제 전기적인 특징은 직접접지 방식이다라는 것도 그냥 하나의 상식선에서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기를 써야 되니까 자, 여기다 라인을 하나 조금 더 뺄게요. 요렇게 빼서 여기다가 주상 변압기를 걸죠. 주상 변압기라는 건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변압기를 이 주는 전주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기둥주자니까. 그래서 전주 상 윗부분에다가 걸어놓는 행잉하는 그러한 변압기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수용가로 들어가게 되고요. 결국 수용가에서 사용하는 전압은 뭐 110, 220, 380, 440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압은 220과 380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근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전기 에너지가 아니죠. 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여기에 있어요. 운동 이 에너지들이에요. 이 중력이라든가 또는 석유와 열이 갖고 있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뭐가 돼? 열 에너지.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단지 운반 자체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운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수용가가 가지고 있는 설비인데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등잔불에 빛 에너지로 바꿔주는 전등, 전기 에너지를 집어넣어주면 열로 바꿔서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전열, 이 전기 에너지를 집어넣어버리면은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전동기, 요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별표를 하나 그려놨는데, 자, 그러면 얘처럼 뭐가 됩니까? 전기 에너지가 아닌 이러한 중력 에너지라든가 열 에너지라든가 하는 걸 갖다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요 장치는 우리가 전원 설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 생각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전기라고 하는 개념의 의미는 이렇게 에너지 운반의 계통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제1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전력 계통인데 전력 계통이 바로 여기에 이 발전공학에서 송전 그리고 배전 그리고 우리가 수용가에 이르는 이 과정이 바로 뭐가 돼요? 전력 계통이고요. 발전을 또 다른 표현으로 사용을 한다고 치면 하나씩 지어가면서 할게요.
자, 발전을 조금 지워서 한다면 발전기니까, 자, 발전기는 전원설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전원설비,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들어가는 에너지가 운동에너지예요. 그래서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전원설비와 다시 전기에너지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 열, 빛, 운동으로 바꿔주는 부하설비, 예, 요 부하설비.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돼요? 전력 계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뭐다? 전기 에너지는 우리가 전력 계통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운반해 주는 것이다 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전기기사 시험의 기준은 이 전력계통에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준이 정해놓고 그 기준 이하가 돼버리면 조금 더 공부를 하세요라고 하는 것이고 그 기준 이상이 돼버리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자격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난이도로 따져서 이 안에까지 들어가면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기사시험에 나오는 개념은 컨셉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것을 왜 해야 되고 얘는 여기에 왜 어떠한 목적으로 필요한 것인가라는 그 컨셉만 잡아주게 된다면 우리가 전력계통은 거의 뭐가 됩니까? 이런 말하면 좀 뭐하지만은 아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과감하게 제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통을 제발 부탁인데 꼭 머릿속에 좀 넣어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바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챕터 1에서는 전력계통의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한번 용어가 뭐가 있나 한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전력계통이네. 전기를 생산하고, 자, 전기를 생산하니까 전원설비죠. 전원설비에서 수용가에 공급하는, 수용가는 뭘 가지고 있는 데가 수용가예요? 자, 바로 부하설비를 가지고 있는 데가 수용가예요. 그래서 전원설비에서부터 부하설비까지 가는 그 구간이 바로 전력 뭐가 돼요? 계통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돼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전기에너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바로 뭐가 돼요? 운동에너지, 열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거를 운반할 때 전기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운반을 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 중에서 먼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중력이라든가 석탄, 석유 또는 우라늄 속에 있는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이러한 설비를 발전설비다라고 해서 화력발전, 원자력, 수력 이런 등등이 있는 것이고 요즘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원자력의 어떤 방사능의 문제점, 그 다음에 화력발전에서의 탄소 배출에 의한 뭐가 됩니까?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새롭게 추가되고 있는 것이 바로 신 또는 재생, 합쳐서 신재생이라고 그러죠. 지금까지 없던 거를 만들어내는 신, 그 다음에 있는 거를 다시 쓰는 재생, 두 가지를 합해서 신재생 에너지라는 개념이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걔네들이 차지하고 있는 범위는 굉장히 미약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래서 아직은 여기가 기본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엔 수송설비가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아마 표현을 그렇게 해준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수송 설비는 뭐 수송이고 운송 뭐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여러분이 뭐가 됩니까? 자, 그럼 들어온 에너지를 변환시켰으니까 수용과의 운반하니까 여러분 눈에 딱 보이잖아요. 벌써 뭐가 돼요? 송전과 뭐가 돼요? 배전.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있다? 변전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용 장소까지 송전, 배전하는 송전선로, 변전소, 배전선로. 자, 위치 보이시죠? 다시 봐야 됩니다. 송전, 변전, 배전. 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용설비. 수용설비는 배분된 전력을 수용가에서 사용하기 위한 설비인데 수용설비 그러면 딱 하나죠. 바로 뭐가 돼요? 무슨 설비요? 부하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운영설비. 자, 운영설비라는 것은 위의 설비들을 효과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한 급전 통신 설비들인데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보안 통신선로라든가 또는 전력선 반송 전화 설비라든가. 이제 이거는 설비 기술 기준에 갈 거고요. 그다음에 급전 계통, 즉 컨트롤, 바로 메인 컨트롤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운영 설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송전. 이제 또 디테일하게 나왔네요. 자, 송전이 이 파트가 되겠죠. 송전. 자, 송전 전압이 이렇게 154, 345, 765가 있는 이러한 송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전압으로 여기서 말하는 고라는 의미는 매우 높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전력을 장거리 수송하여, 자, 장거리가 길이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길다는 그런 뜻이 되는데 여기 살짝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가 어디 있느냐? 바로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이 고리가 바로 부산에 있어요. 부산 근처에 있거든요. 여기서 발전한 설비가 저 에너지가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산 넘고 강 넘고 넘어서 서울에 있는 서서울 변전소까지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길이가 되겠죠. 몇백 킬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눈에 가장 많이 띄는 선로가 바로 배전선로잖아요. 전봇대 선로잖아요. 전봇대 선로는 여기는 이 전봇대 선로는 여기 들어와 갖고 있겠죠. 요 선로는 길어야 보통 한 10km 미만이다. 근데 여기는 뭐가 됩니까? 지금 요 선로만 한번 그려면 얼마가 됐어요? 대략 뭐가 돼요? 한 500km 잡아도 뭐가 돼요? 부족함이 없는 바로 이러한 형태가 이 엄청난 에너지를 그 먼 거리까지 보내려니까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밀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압력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송전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배전압에서 배전을 보면 저전압으로 여기서 말하는 저전압이라는 말의 의미는 100V, 200V를 말하는 게 아니라 송전에 비해서 낮은 전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송전은 154, 345지만 배전선로 전압은 외웠어? 벌써 외웠죠? 22000. 그러니까 송전선로에서 가장 낮은 전압이 154,000인데 배전선로가 22000이니까 그냥 얼추 계산해도 7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7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낮은 전압으로 이렇게 해서 수용가에 전력을 배분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송전선로의 전압이 좀 나와 있는데 장거리 송전에서 154, 345, 765 이런 형태가 되겠다 하는 거고요. 전압만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배전선로는 배전용 변전소 3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특별하게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뭐가 됩니까? 전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765로 왔다. 그러면 765로 와서 345로 떨어지면 뭐가 됩니까? 기존 전압에서 765로 올라가는 걸 1차, 765에서 345로 내려가는 걸 2차, 345에서 뭐 154로 가는 걸 뭐 3차.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차, 2차, 765 1차, 345 2차, 154 3차. 그 다음에 229. 이렇게 외워두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배전설로 배전형 변전소 앞에가 154가 되겠죠. 154에서 22,900으로 낮추어지는 이런 형태의 변전소가 있고 변전소 이제 요 그림 보시면 요 파란 선로죠. 파란 줄 요거 전봇대에 있는 라인을 배전선로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조금 지워서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갖다 전달을 하는데 어떻게 전달할 거냐라는 거를 갖다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전달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여기를 직류 방식을 쓸 거냐 아니면 교류 방식을 쓸 거냐 하는 거예요. 예. 직류 방식과 교류 방식 둘 중에 어느 거를 택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신 분도 알겠지만은 아주 유명한 그게 있어요. 이 직류를 주장한 사람이 바로 토마스 에디슨이죠. 주장. 하지만 교류 방식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요즘 여러분들 그 전기차 그러면 테슬라 있죠. 테슬라. 예, 테슬라가 주장을 했어요. 테슬라가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됩니까? 바로 이 교류 방식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거기 그 치명타가 뭐냐 하면 이 에디슨이 주장한 직류 방식은 높은 전압 송전, 즉 그걸 장거리 송전이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길이가 멀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힘으로 밀어야 되잖아. 그 초고압 송전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는 있는데 쓰기는 어려운 거죠. 예, 왜냐하면 직류는 뭐가 없느냐 하는 거예요. 직류는 델타 T분의 델타가 0이에요. 이게 0이다 보니까 델타 T분의 델타가 0이 돼버리면 뭘 사용을 못하나요? 변압기를 사용을 못해요. 예. 변압기에는 뭐가 돼요? 변압기 2차 측에 나타나는 전압이 뭐예요? 자, 여기에 이렇게 감았다. 여기 나타나는 전압 E2는 어떻게 돼요? 여기 감은 건수 N2의 델타 T분의 델타. 예. 그리고는 파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게 0이에요. 요게 0이다 보니까 2차 측에는 변압기 2차 측에 직류를 써버리면 전압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교류를 사용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직류 송전과 교류 송전 방식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이유는 이제는 이 과정을 좀 바꿀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좀 바꿀 수 있겠다. 왜? 지금 현재 여기에 발전기가 하나 있고요.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압을 요렇게 뭐가 됩니까? 보통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압은 크지 않아요. 예.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압을 크게 하게 되면 이 절연 비용의 문제가 크고 기기가 덩치가 커지기 때문에 요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압, 발전기 전압은 1만 볼트에서 2만 볼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송전선로 전압은 154라든가 345라든가 765 이렇게 높은 전압이기 때문에 여기에 변압기가 하나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승합용 변압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전압의 상황에 따라서 1단 강압, 2단 강압, 3단 강압 이렇게 떨어져서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 3차 변전소 이제 이런 형태로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직류 방식의 형태가 들어간 거는 우리가 1960년대인가요? 그때 뭘 개발을 했냐 하면 뭘 만들어졌냐 하면 반도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반도체를 이용을 해서 정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류기가 들어가는 위치가 어디냐 하면 여기 요 변압기 2차 측에 여기 정류기가 들어가야죠. 이렇게 정류기가 들어가서 여기까지를 교류를 직류로 바꿔서 송전한 다음에 다시 이 변압기 앞부분에다가 역변환을 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직류로 온 걸 다시 교류로 바꿔서 변압기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직류 송전 방식이에요. 어떤 분들은 직류 송전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발전기도 직류 발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땡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류 송전 방식과 직류 송전 방식에서 송전의 여기 구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직류 송전 방식은 요 구간을 갖다가 뭐가 됩니까? 직류로 하겠다라는 것이지 전체를 갖다가 발전기에서부터 모든 걸 다 직류로 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류 송전 방식의 장점, 승합, 강합, 이건 뭐가 된가? 승합, 강합은 변압기에 해당하는 이야기고요. 요도 전동기 회전자계, 삼상 교류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류 방식으로 뭐 합리적 운영이 가능하다. 근데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제가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단상 교류와 삼상 교류인데 삼상은 전압이 3개잖아요. 우리가 발전소에서 생각을 잘 하시면 돼요. 자,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 하면 이런 겁니다. 자, 땅속에 많이 깔려있는 관이 뭐냐 하면 수도관이에요. 그 수도관에는 이미 다 물이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수용가에서 수돗물을 쓰기 위해서는 수도꼭지를 틀어야 되잖아요. 그럼 수돗물이 나와야 한단 말이죠.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수도관에 물만 있어서는 나오질 않아요. 바로 뭐가 걸려 있어야 돼요? 수압이 걸려 있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줄이 수도관이니까 라고 생각하시고 전기줄에는 전자들이 많이 있다. 물만큼 수도관에 물이 채워져 있는 만큼 전자들이 꽉 차 있다. 그러니까 뭐만 걸어주면 돼요. 스위치를 넣었을 때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을 해야 되니까 바로 뭘 걸어줘야 돼요? 전압을 걸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속에 있는 수도관에 만약에 각 수용가마다 수도꼭지를 다 잠궈버리면 물은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겠죠. 단 수압만 걸려 있듯이 전기를 안 쓰고 스위치를 다 오프시킨 상태 놨다. 그러면 전선에는 전자가 꽉 차 있고 뭐만 걸려 있다? 전압만 걸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쉽다라는 걸 한번 제가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때 3개의 전압을 가지고 공급하는 방식을 삼상 방식이라고 하고 1개의 전압을 가지고 하는 걸 갖다가 단상 방식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드럼통이 있는데 드럼통을 돌릴 때 혼자 돌리면 단상이고 3사람이 돌리면 삼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겠어요? 혼자보다는 뭐가 돼요? 3시. 그래서 전기 사용량이 에너지 사용량이 많으면 삼상으로 공급하는 것이고 사용량이 작으면 단상으로 공급한다. 이런 의미에서의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송전전력 형태, 회전자계, 그 다음에 균일한 크기 이러한 뜻이 있다라는 거 한번 읽어만 보시고 여기에 너무 매달리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직류송전 방식의 구성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 그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AC 계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그린 그림에서 비교하면 발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변압기. 요 변압기는 바로 여기 요 변압기. 예, 승합용 변압기다. 그리고
여기 변환기, 요 변환기, 요거 보이시죠? 요 변환기가 바로 요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계통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여기 직류선로라고 되어 있죠? 다음에 여기 다시 왔다. 다시 변환기 왔어요.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거죠. 요게 배전용 변압기 여기 있고요. 요게 조상설비, 요게 조상설비죠. 이건 조상설비가 아니고 요거는 무효전력 공급 설비예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부하는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다 달라고 그래요. 두 개 다 보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자가 있을 때 과자를 봉지채 보내라. 그 안에 과자만 꺼내 보내지 말고 바깥에 봉지도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직류는 과자만 보낼 수 있어요. 봉지는 못 보내.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건 과자만 왔으니 수용가에 공급할 때 봉지에 넣어서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봉지가 없어. 직류는 전달을 못해. 무효전력을 전달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무효전력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무효전력 공급설비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계통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비용은 굉장히 비싸요. 예. 이 비용은 굉장히 비쌉니다. 요거 장난이 아니에요. 요게. 그래서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15년 전에 제가 우연찮게 어떤 칼럼에서 봤는데 이 직류 송전을 하려면 송전선로 길이가 한 1000km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0km 이상 돼야 바로 뭐가 돼요? 그 사업의 그 타당성이 형성이 된다. 그럼 1000km는 좀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000km 이상 갈 데가 없고요. 대신에 그래도 직류 송전에 우리가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그 어마어마한 길이에 송전을 하게 되면 직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저기 남도 끝에 있는 전라남도 끝에 있는 해남에서 제주까지 해적 케이블로 직류 송전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그림을 그려드리면 요가 노란색으로 칠한 요 과정이 여기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돼요? 직류 송전 구간이다라는 것이고, 직류는 무효전력, 즉 과자 봉지는 못 전달하기 때문에, 과자는 전달해도 봉지는 전달을 못하기 때문에 과자 봉지를 만드는 무효전력이 필요하다. 하다 보니까 이러한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짧은 선로에는 직류 송전을 하기에는 타당성, 즉 경제적 타당성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아직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크게 적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알고는 있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무슨 뜻인지 대충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양쪽을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조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자, 그래서 직류 송전 방식의 특징들이 나왔는데, 뭐 절연 계급, 그 다음에 송전 효율, 리액턴스가 없다. 자, 리액턴스가 없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여기서 한번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리게 되는데, 자, 뭐냐 하면 항상 작용이 있으면, 작용이라는 건 암페어예요. 예, 이렇게 진행을 하죠. 작용은 볼트가 진행을 하는 거죠. 전압을 가해줘서 암페어가 가게 되면 반드시 반작용에 해당하는 개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흐름을 막는 애들의 단위를 오음을 줬는데 이 오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R로 표현되는 오음, 레지스턴스라고 해서 일명 뭐가 됩니까? 저항,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고요. X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바로 뭐죠? 그렇죠. 리액턴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리액턴스. 근데 이 리액턴스는 오로지 어디에만 나타나나요? 그렇습니다. 교류에만 나타나죠. 교류에만. 예. 그러니까 이 라인에는
교류를 사용하면 이 에너지의 흐름을 막는 놈이 R이라고 하는 놈하고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놈이 두 가지가 막아요. 우린 이걸 갖다가 합해서 싸잡아 말할 때 임피던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다 보니까 여기 지나가는 송전 전력을 정확한 공식은 쓰지 않겠습니다만은 송전 전력은 여기에 들어가는 공식은 나중에 제가 하고요. 여기가 임피던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크면 클수록 송전 전력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피던스를 갖다 표현을 해버리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R 플러스 JX인데 그냥 저거 J를 제가 뺐습니다만 그냥 빼도 관계없습니다. 뭐 지금 그거 계산하는 게 아니니까. 예. 근데 직류를 써버리면 얘가 뭐가 돼? 사라져버려요. 뿅 하고 사라져버려요. 하다 보니까 R만 남으니까 분모가 확 죽어버리죠. 분모가 죽어버리니까 송전 전력이 증가하게 된다. 자, 리액턴스가 없으므로 송전 전력은 또 다른 말로 안정도라고 해요. 정태 안정도라고 얘기하는 게 훨 낫겠네요. 그래서 정태 안정도가 높아진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표피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최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뭐 차단 용량을 보다 교류 차단 용량보다 작게 할 수 있다. 비동기 연계가 가능하다. 뭐 순변환, 약변환 장치가 필요하다. 해서 여기 아까 제가 그림 그렸었죠?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건 순변환, 직류를 교류로 다시 바꿔주는 것은 역변환 장치. 그 다음에 무효전력 공급 장치가 필요하므로 설비가 가격이 비싸지고 조금 뭐가 됩니까? 복잡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뭐 이러한 것들이 직류 송전 방식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자, 좀 남아 있지만 너무 길면 좀 힘드니까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